오늘 저희가 준비한 강의 내용은 이제 손에 대한 내용 조금 하려고 해요. 연세가 좀 드시고 특히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누구나 손 관절염을 좀 가지고 계시고 뭐 손 저림도 있는 경우가 있고 건초염이라고 해서 이제 방아쇠 현상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도 많고 그러신 경우가 참 많고 저희 외래에도 많이 오십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생활 속에서 손 건강 어떻게 관리하고 챙겨야 되는지에 대해서 몇 가지 정보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병원은 뭐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은 저기 성북구 저기 성신여대 입구역에서 이제 바로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관절 척추 병원이고요. 그리고 수부, 족부, 그 다음에 척추, 그리고 관절 분야 다 진료하고 있으니까 이런 관절 쪽 통증 있으신 분, 불편함 있으신 분들 언제든지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손이 왜 중요한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손을 안 쓸 수가 없죠. 그렇죠? 식사하는 것도 그렇고 옷 입는 것도 그렇고 집에서 뭐 청소나 집안 살림하는 것도 다 결국은 마지막에는 손을 이용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일상생활에서 필수적인 과정이고 또 우리가 어떤 직업 활동을 할 때에도 무슨 뭐 의사도 마찬가지 예술 하시는 분들 혹은 음악 혹은 뭐 목수 일 하시는 인테리어 하시는 일들 결국은 다 모든 게 손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직업 활동에서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 다음에 우리가 뭐 뜨거운 걸 이렇게 느끼는 것도 결국 손으로 이렇게 감각을 통해서 우리가 인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온도나 어떤 위험한 환경에서 그걸 이제 뭐 방어한다거나 이럴 때 또 손이 중요한 기능을 합니다. 또 의사소통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죠. 저도 이렇게 손을 지금 쓰고 있지만 이런 제스처를 한다거나 아니면 서로 이렇게 악수를 한다거나 이런 과정을 통해서 또 의사소통에 도움을 주기도 하죠. 그래서 손은 사실 우리가 생활하는데 늘 쓸 수밖에 없는 그런 부위가 되겠고 인간이 항상 이 평생 동안 이 손가락을 움직이는 횟수를 추산했을 때 약 2,500만 회를 손가락을 굽혔다 폈다 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쓰임이 많은 부위라고 할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또 문제가 많이 생기는 부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손이 갖는 기능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이 상지, 어깨부터 손끝까지 이 기능의 한 90%는 손의 기능이라고 보통 이야기하고 또 우리 인체 전체에서 손이 차지하는 기능 비율 역시 한 50% 정도 된다고 하니까 결국 손이 우리가 생활하고 이 생활을 영위하고 이렇게 할 때 얼마나 중요한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손에는 27개의 뼈와 34개의 근육이 있어서 대단히 복잡한 구조이기도 해요. 무릎은 3개의 뼈로 이루어져 있고 이 엉덩이 관절은 2개의 뼈로 이루어져 있지만 손은 이렇게 많은 작은 뼈와 근육들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또 그만큼 문제가 생기기 쉬운 부위이고 또 복잡한 또 여러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복잡한 질환이 잘 생깁니다. 이거는 이제 재밌는 그림인데요. 보시게 되면은 우리 몸에서 뇌가 우리 인체의 어느 부분을 어느 만큼 담당하는지를 그린 그림인데 이게 이제 뇌의 반구, 뇌의 반쪽이라고 할 수가 있고 그 위에 있는 요 인체의 모양이 그 뇌의 부위가 담당하는 부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만 보시면은 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작게 표시가 되어 있죠. 그러니까 뇌가 아주 일부만 이 발의 기능에 기여하고 있다고 보실 수 있어요. 하지만 손을 보면 굉장히 커져 있죠. 뇌의 상당히 많은 부분이 이 손의 동작에 이제 관여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이 그림의 이런 중요성을 반영해서 우리가 사람의 모형을 그려보니까 이런 모양이 나온다고 합니다. 보시면은 손이 굉장히 크죠. 그리고 뭐 입이나 이런 입 주변도 굉장히 크고 다른 부위에 비해서 이렇게 크다는 거는 그만큼 손의 기능이 중요하고 뇌가 특히 우리의 제일 중요한 뇌가 이 손의 동작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크게 비중을 차지한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몇 가지 질환별로 저희가 정리해 드리려고 해요. 처음에 제가 말씀드릴 것은 이제 손목 터널 증후군인데요. 이거는 손 저린 현상이죠. 근데 어머님들 그거 한 가지 꼭 아셔야 되는 게 손목 터널 증후군 하면 손목이 아프다고 이제 이해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손목은 아플 수도 있지만 대개의 경우 손목 통증이 꼭 동반되지는 않아요. 일반적으로 가장 중요한 증상은 손끝이 저린 증상입니다. 손끝 저림. 그래서 손목이 아프다? 그럴 때 더 흔한 원인은 손목 건초염이고요. 혹은 손바닥도 그렇고 손끝이 저린 증상이 있다? 그럴 때 이제 손목 터널 증후군 의심하는 겁니다.
근데 손저림의 원인이 사실은 굉장히 많아요. 손목 터널 증후군도 있지만 목 디스크도 있고 팔꿈치에서 신경이 눌리기도 하고 당뇨병성 신경질환도 마찬가지 손이 저릴 수가 있고요. 기타 감염이나 종양, 말초신경병증 등 다양한 원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특별히 손목 터널 증후군을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손목 터널 증후군은 결국은 약간 노화의 과정이기 때문에 연세가 드시면 어느 정도는 누구나 갖고 있다고 보셔야 돼요. 그게 이제 증상으로 발현이 되고 신경이 좀 심하게 손상을 받으면 이제 좀 중요한 질환으로서의 의미를 갖지만 증상이 없으신 분들도 손목 터널이 좁아지는 변화는 거의 누구나 갖고 있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만큼 흔하고 그래서 우리가 임상에서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질환이기 때문에 제가 강조하고 또 다른 질환에 비해서 이 손목 터널 증후군은 또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이 질환에 대해서는 좀 이해를 하고 계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손목 터널이라고 하는 거는 이 손금, 손목 주름 있죠? 손목 주름에서 손바닥 쪽으로 이렇게 분포하는 공간인데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세 면이 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안쪽, 바깥쪽, 바닥이 뼈거든요. 그러니까 3면은 고정되어 있어요. 하지만 이 천장에 해당하는 부분, 이 손바닥의 가장 표면에 해당하는 부분에 이렇게 두꺼운 인대가 하나 있어요. 이걸 횡수근 인대라고 하는데 연세가 드시고 특히 여성분들 폐경 넘어가시면서 이 인대가 많이 두꺼워집니다. 그러면 이 세 면이 고정이 되어 있고 이 천장에 해당하는 인대가 두꺼워지게 되면 그 안에 공간이 좁아지게 되죠. 그 안에 뭐가 있냐면 신경이 있습니다. 9개의 힘줄과 하나의 신경이 있는데 이 힘줄은 변하지 않는 구조, 단단한 구조니까 영향을 받지 않는데 이 정중신경은 정말 납작해져요. 아주 납작하게 눌립니다. 그런 변화가 거의 누구나 이제 노화의 과정에서 진행을 하는데 그게 조금 더 심하게 나타나시는 분들은 신경이 눌려서 생기는 신경병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손목 터널 증후군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증상은 손이 저린 증상인데요. 이 재밌는 게 전체가 저리신 분도 있지만 대부분은 1번, 2번, 3번 그리고 4번 손가락의 절반까지 이쪽 면에서 저리다고 느끼시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어떤 분들은 다 저리신 분도 있어요. 근데 가장 전형적인 형태는 1번, 2번, 3번과 4번 손가락 절반까지 저림이 있는 게 가장 대표적인 증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손이 저린데 이 엄지손가락 쪽이 좀 중점적으로 저림이 있고 5번째 손가락은 안 저린다 라고 하면 이건 뭐 거의 확실하게 손목 터널 증후군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증상이 나타나고요. 그래서 특징적으로 이렇게 보라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이 부위에 집중적으로 저림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모양을 한번 해보시면 이렇게 양쪽 팔꿈치를 이렇게 들어가지고 서로 밀어가지고 손목을 이렇게 굽힌 자세에서 30초 정도 이러고 있어 보시면은 정상인 경우에는 뭐 특별히 이상 증상이 없는데 이런 자세를 30초 이상 취했을 때 손끝이 약간 저리고 어덜한 느낌이 온다라고 하면은 손목 터널 증후군이 어느 정도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주 심하게 진행이 되면 엄지 손가락 밑에 있는 근육이 죽어요. 근육이 죽어서 이렇게 쏙 들어 함몰되는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번과 5번 손가락 이렇게 모아가지고 힘을 딱 줬을 때 보통은 엄지 손가락 밑부분에 여기에 이제 볼록 나와 있는 달걀 같은 근육이 있는데 이 근육이 만져지지 않고 쏙 들어가 있는 분들은 손목 터널 증후군이 많이 진행을 해서 근육이 죽은 상황이라고 보셔야 돼요. 이런 경우는 좀 급하게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런 경우가 흔하지는 않은데 오랫동안 이 질환을 방치하게 되면 이런 현상까지도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일단은 생활습관 교정이라는 거 뭐냐면 손을 조금 아껴 쓰시라는 거예요. 이거는 아주 진행성이 아니고 약간 조금 이제 초기 단계일 때 이때는 손을 아껴 쓰면은 이 저린 증상이 많이 좋아져요. 왜냐하면 손을 많이 쓰게 되면 신경과 같은 공간에 있는 힘줄이 부어서 신경을 더 누르거든요. 우리가 옛날에 이제 흔히들 뭐 김장 증후군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김장하고 나면 손 저리다, 손 아프다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손을 많이 쓰니까 힘줄이 부으면서 신경이 더 눌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손을 많이 쓰는 것이 이 손목 터널 증후군의 증상을 악화시키기 때문에 가능하면 손을 무리하게 쓰지 않는다. 요거 좀 한 가지 이제 숙지하고 계셔야 되고, 그 다음에 스트레칭 방법이 있습니다. 스트레칭하는 방법은 어렵지 않으니까 한번 따라해 보시면 좋은데, 일자로 쫙 펴신 상태에서 기역자로 한번 구부려 보시고, 기역자에서 다시 이렇게 갈퀴 모양으로 한번 만들어 보시고요. 그러니까 기역자에서 손을 피면서 끝부분을 이렇게 말아가지고 갈퀴 모양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다시 구부려가지고 주먹을 주시고,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쫙 펴었다가 기역자, 그 다음에 갈퀴 모양, 주먹 쥐기, 이런 식으로 이제 이 손을 움직이는 연습을 해주시게 되면은 신경과 힘줄 간의 유착이 많이 이제 해결되면서 증상이 또 개선될 수 있는 그런 스트레칭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손목 보호대 조금 써보시는 방법도 있고요. 약을 드시거나 주사요법으로서 이제 뭐 스테로이드나 이런 성분을 주사하는 방법이 있어요. 손저림 때문에 이제 병원 의원 가시면은 이 주사 맞는 경우가 이제 종종 있죠. 제가 근데 한 가지 꼭 강조하고 싶은 거는, 주사 맞는 거 좋습니다. 주사도 좋은 치료 방법인데 신경 주사는 항상 위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신경 주사 놓을 때 신경을 피해서 신경 주변에 잘 놓아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잘못해가지고 신경을 찔러서 주사를 놓으면 신경이 더 나빠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신경의 위치를 꼭 확인하기 위해서 초음파를 보고 확인한 다음에 주사 맞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냥 맞으시다가 문제 생길 수 있으니까 어디서 주사 맞으실 때는 가능하면 초음파 유도하에 맞는 게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할 수 있는, 이렇게 비수술로 고칠 수 있는 방법들은 전부 다 공통점이 뭐냐면 이 손목 터널 증후군이 많이 진행되기 이전 단계에서 쓸 수 있는 치료 방법들이에요. 근데 많이 진행을 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이런 방법들도 효과를 보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꽉 눌려 있는데, 이 손목 터널에서 신경이 목이 꽉 졸려 있는데 아무리 주사 맞고 약을 먹고 해봐야 되지가 않죠. 그럴 때에는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손목 터널 이 부위에서 신경을 누르고 있는 요 인대를 탁 절개해주는 수술을 합니다. 시간은 뭐 한 10분이면 끝나는 간단한 수술이고요. 하고 나면은 공간이 넓어지기 때문에 신경이 풀어지면서 신경 증상이 많이 좋아지죠. 이 수술은 결과가 아주 좋은 수술 방법인데 너무 초기에 할 필요도 없고, 또 너무 진행이 돼서 하면 또 회복이 지연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중간 단계에서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해요. 그래서 손저림이 있으신 분은 일단은 정형외과 전문의하고 이 단계가 어느 정도 되는지 먼저 보셔야 돼요. 너무 초기에도 할 필요 없고 너무 진행해서 하면 좀 늦고 하기 때문에 가장 이상적인 수술 타임을 잘 정해서 받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손목 터널 증후군은 자연히 좋아지는 병은 아니고 꾸준하게 진행하는 병이기 때문에 만약에 어느 정도 이상 증상이 있으면 결국 어느 순간에는 수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데, 그걸 본인이 판단하시기는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가장 적합한 시기에 수술할 수 있게 정기적으로 조금 검진하시는 것이 좋고요. 그 다음은 이제 방아쇠 수지인데요. 네, 이 그림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손가락이 필 때 딱 걸리는 느낌, 이렇게 드는 경우들이 있어요. 방아쇠 수지라는 건 뭐냐면 여기 힘줄에 생기는 염증입니다. 그러니까 손을 많이 사용하게 되면 힘줄에 염증이 생기면서 손이 먼저 뻑뻑해집니다. 특히 아침에 일어났을 때 손이 뻑뻑하다고 느끼시는 분 계시면 그게 건초염이에요, 건초염. 근데 그게 증상이 점점 만성으로 가고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이렇게 딱딱 걸리는 증상이 나타나는데, 이걸 우리가 보통 방아쇠 수지라고 해요. 그러니까 다 건초염에 속하는데 그 중에서도 많이 진행을 하면 이 방아쇠 수지라는 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왜 나타나냐면은 결국 원인을 본다면 많이 사용해서 그래요. 특히 주부님들 같은 경우에는 집안일 하다가 많이 생기시고요. 혹은 뭐 이 외부에서 직업적으로 손 많이 쓰시는 분들, 뭐 인테리어 하시는 분도 그렇고, 뭐 컴퓨터 자판 많이 두들기시는 계시는 분들도 생기실 수가 있고, 요즘에는 스마트폰 워낙에 많이 하기 때문에 스마트폰 하다가 이 건초염이 오기도 해요. 근데 이제 이게 조금 생겼을 때 잘 관리하면 그냥 좋아지는 병인데, 그러지가 않고 계속해서 직업적으로 쓰거나 아니면은 그 쉬어야 되는 순간에 그러지 않고 그냥 계속 써오던 대로 계속 이걸 과사용하게 되면 결국은 이렇게 방아쇠 수지로 이어지게 됩니다. 방아쇠 수지가 되면 결국 이건 뭐냐면, 이 그림은 이 빨간색이 힘줄인데, 힘줄이 왔다 갔다 하면서 손가락을 굽히게 되는데, 굽혔다 폈다 하게 되는데, 이 손가락
힘줄이 움직이는 이 길에 있는 이 터널 구조가 있는 터널에 협착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터널 구조가 힘줄을 꽉 붙잡고 있으니까 그 마찰력 때문에 뻑뻑함이 나타나고 시간 지나면 딱딱 걸리는 현상까지도 나타나는 게 방아쇠수지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많이 써서 생기는 병이니까 일단은 무조건 휴식이 필요하세요. 여기 제일 위에 써 있는데 휴식. 근데 이제 대개 저희가 외래에서 이거 좀 쉬셔야 됩니다 이렇게 어머니께 말씀드리면 대부분 반응이 뭐냐면 나 아무것도 안 한다. 나 아무것도 안 쓰는데 왜 생겼냐고 저한테 따지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거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무슨 나가서 무슨 손으로 노동을 하거나 무슨 뭐 큰 일을 해서 생기는 게 아니고 그냥 집안일 하다 생깁니다. 집안일하고 뭐 텃밭 가꾸다 생기시는 분도 있고 뭐 휴대폰으로 고스톱 치다 생기시는 분도 있고 별거 아닌 사소한 일 때문에 생길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병이 생기면 일단은 손을 잘 쉬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할 수 있는 게 뭐 약을 드시기도 하고 물리치료나 보호대 혹은 주사치료 이런 거 하기도 하고 아주 일부에서는 너무 안 나으니까 결국 수술로 가시는 경우도 있어요. 수술은 어렵지는 않고 간단한 수술이기는 한데 그냥 좋아질 수 있는 병이기 때문에 초반에 잘 관리하시면은 대부분 수술까지 가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그래서 이 힘줄이 지나가는 길을 이렇게 가위로 톡 잘라주게 되면은 그 순간 좋아지기는 합니다. 그래서 아주 만성적인 케이스에서는 저희가 이제 수술로 치료하기도 하고요. 다음은 이제 퇴행성 관절염인데 이 그림을 보시게 되면 조금 확대해서 제가 다시 보여드리면 이쪽 면이 이제 정상적인 관절이고요. 요 옆에가 이제 퇴행성 관절로 무너진 관절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정상 관절은 이렇게 매끈하게 관절 간격이 보이죠. 하지만 관절염이 많이 진행한 관절을 보시게 되면 관절이 거의 붙어 있고 이렇게 빠져 있기도 하고 뼈가 많이 생겨 있어서 퇴행성 관절염은 이런 식으로 나타납니다. 퇴행성 관절염이 이렇게 많이 진행을 하게 되면 육안상으로도 변화가 나타나는데 손가락 특히 끝마디가 이렇게 휘고요. 그 다음에 툭툭 튀어나와 있는 이 뼈 만져지는 부분이 생기기도 하고 하여간 변형이 이렇게 생길 수가 있어요. 아마 지금 여기 계신 어머님들 중에서도 손을 많이 쓰시는 분들은 이런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게 두 가지 요인에 의해서 생기는데 하나는 많이 써서 옵니다. 많이 사용해서 관절이 오는 건데 우리 몸에서 손에 관절염이 제일 빨리 와요. 뭐 무릎이나 고관절이나 다른 데도 올 수 있지만 손 관절염이 제일 빨리 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만큼 손을 많이 쓰니까. 그래서 이제 많이 사용하는 게 한 가지 원인이고 또 한 가지 원인은 유전적인 게 있어요. 그래서 똑같이 써도 어느 분은 40대 이렇게 심하게 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어떤 분들은 뭐 손을 많이 쓰는데도 뭐 60대, 70대 넘어가셔도 손 관절 그렇게 크게 오지 않는 분들도 있고요. 그러니까 유전적인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관절염이 오면 이걸 좀 해결해달라고 저한테 오시는 또 어머님들 많이 계신데 이게 사실 퇴행성 관절은 여기 우리 주름살 생기는 거하고 마찬가지여서 나이 들어서 생기는 그런 노화성 변화이기 때문에 이것을 싹 젊은 시절로 이렇게 다시 되돌아가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많이 진행하지 않게 관리를 처음부터 좀 해주셔야 돼요. 그러지 않고 관절이 다 망가지고 나서 고치려고 하면은 그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심한 관절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굳히는 수술, 아예 그냥 관절을 없애고 통뼈를 만드는 수술을 하기도 하는데 여기까지 가는 경우가 그렇게 흔하지는 않고요. 손이라고 하는 관절은 많이 사용은 하지만 체중을 싣거나 하는 관절은 아니기 때문에 조금만 휴식을 취해 주셔도 그렇게 못 견딜 정도의 통증이 오지는 않습니다. 퇴행성 관절염은 하여간 평소에 과사용하지 않게 잘 관리하실 필요가 있고요. 가끔 이제 류마티스 관절염 의심돼서 이제 또 오시는 어머님들 계세요. 류마티스 관절염하고 퇴행성 관절염은 같이 오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좀 구분이 어려운 경우도 있는데 류마티스 관절염은 뭐냐면 퇴행성 관절염은 관절과 관절의 어떤 기계적인 어떤 마찰이나 부딪힘 이런 것들 때문에 연골이 서서히 닳고 헤어져서 오는 게 퇴행성 관절염이라고 하면 류마티스 관절염은 일종의 이제 자가 면역 질환이라고 해서 우리 몸에 있는 면역 기관이 면역 작용이 관절을 파괴해서 오는 질환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많이 써서 오는 게 아니라 어떤 체질적인 문제, 우리 몸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질환 중에 하나의 질환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류마티스 관절염이 있게 되면은 그 염증, 내 관절을 파괴하는 그 염증을 줄이기 위해서 류마티스 약을 드셔야 되죠. 근데 실제로 손 불편해서 오시는 어머님들 중에서 실제 류마티스 관절염 때문에 통증이 오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대부분은 건초염이고 또 대부분은 퇴행성 관절염입니다. 그러니까 손관절이 아프다고 해서 류마티스 관절을 처음부터 의심하실 필요는 없고 그 빈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근데 만약에 왜 뭐 퇴행성 관절을 올 만큼 손을 잘 쓰지도 않았고 손 외에 다른 관절도 또 여기저기 아픈 데가 있으시고 이 강직 현상, 손의 강직 현상이 좀 과도하게 심하거나 뭐 이런 동반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혈액 검사 같은 것을 해서 류마티스 관절이 아닌지 한번 확인을 해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골절인데요. 뼈가 조금 이제 골다공증이 오고 약해지시게 되면은 손을 짚고 넘어졌을 때 손목 골절 오는 경우가 이제 대단히 흔하죠. 연세가 좀 드시고 골다공증이 잘 관리가 안 되고 하다 보면 넘어지면 한 군데씩 부러지십니다. 처음에는 손목에 골절이 오고 연세가 더 드시게 되면 이제 고관절이나 척추 골절이 오게 돼요. 그러면 굉장히 고생을 하시죠. 뭐 요즘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서 골절이 있은 후에 그것을 잘 관리하는 방법들이 있지만 역시 최선은 넘어지지 않는 거죠. 넘어지지 않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한데 제가 몇 가지 좀 정리해 드리면 넘어지지 않게 하기 위한 방법들이에요. 그래서 집안에 넘어지기 쉬운 환경이 되지 않게 잘 좀 신경 쓰실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기저기 뭐 이렇게 물건을 쌓아놓고 지내신다거나 조명이 너무 어둡다거나 혹은 뭐 좀 미끄러운 데가 많이 있다거나 특히 화장실 같은데 그런 환경이 있으면은 그거는 언제 어느 때든 하여간 넘어져서 다치실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환경이 없게 주변을 좀 살피실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약간 기운이 없으시고 보행할 때 어려움이 있으실 때는 이게 보조기나 이런 보행기 같은 것을 좀 쓰셔야 될 수도 있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특히 컨디션이 안 좋거나 아침에 일어나서 정신 없으실 때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동할 때 급하게 어디 이렇게 뭐 뛰어가거나 이런 습관이 좋지 않고요. 따박따박 천천히 좀 여유 있게 걷는 습관 이런 거를 좀 가지실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근력이 빠지게 되면 아무래도 넘어졌을 때 반사신경이 떨어지고 방어 능력이 떨어져서 심하게 다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뭐 공원 근처에도 근력 운동할 수 있는 게 많이 있던데 근력을 조금씩 이제 챙기시는 게 좋겠고요. 그 다음에 뭐 골다공증이 있지 않은지 한번 정기적으로 검사하셔가지고 골다공증이 있으시면은 골다공증에 대한 치료를 하시는 게 또 필요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고령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 이제 골절이 한번 발생을 하게 되면 그것도 상당히 오래 고생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이런 거 잘 챙기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손에 발생하는 혹인데요. 손에 무독이 생기는 경우가 이제 많이 있죠. 그래서 이렇게 손목에 생기는 경우도 있고 손가락 끝에 이제 무독 생겨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대부분은 관절하고 연결되어 있거나 힘줄하고 연결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이렇게 이제 말랑말랑한 무독은 사실은 꼭 없애야 되거나 문제가 되지는 않기 때문에 그냥 있어도 두고 보셔도 됩니다. 근데 손으로 자꾸 만지게 되면은 이게 조금 안 좋은 쪽으로 갈 수가 있고 더 커지거나 아니면은 뭐 그런 현상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손으로 만지거나 어디 이렇게 문지르거나 이런 외부 자극이 없게 관리하실 필요가 있고요. 근데 혹 중에는 만졌을 때 이렇게 딱딱하게 만져지는 혹인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런 거는 한번 병원에 방문하셔가지고 어떤 혹인지 한번 확인하실 필요는 있습니다. 악성인 경우는 거의 없지만 경계성 혹이라고 해서 조금 성질이 고약한 그런 성격의 혹인 경우는 있기 때문에 마당마당한 혹은 좀 두고 보셔도 되지만 딱딱한 혹은 한번 진료 보시는 게 좋습니다. 가장 왼쪽에 있는 그림은 사고체종이라고 해서 손톱 밑에 혹이 있는 경우인데 만약에 이 손톱 근처를 이렇게 누르거나 했을 때 아주 날카롭게 아픈 경우 있어요. 그게 이제 사고체종의 대표적인 증상인데 이 손톱 있는 쪽에 날카로운 통증, 압통이 있고 뭐 찬물에 넣으면 그 부위가 좀 불편하고 이러신 경우에는 요거는 절제가 필요한 혹이기 때문에 병원 역시 방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손에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질환에 대해서 좀 정리해드렸고 손은 우리 인체에서 가장 중요한 부위인데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질환이나 외상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질환이나 외상이 생기지 않게 잘 예방 관리하실 필요가 있고 문제가 생기면 너무 병을 키우지 마시고 적절한 시기에 한번 병원 방문하셔가지고
큰 문제 아닌지 한번 확인하시면 예,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손에 대해서, 손 건강에 대해서 좀 정리해 드렸고요. 혹시 뭐 궁금하신 거 있으면 말씀하시면 제가 좀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냥 없어지진 않아요. 대부분은 그냥 쭉 갑니다. 근데 제거는 할 수 있는데 관절염하고 같이 발생하는 물주머니, 물혹은 사실은 재발하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는 해요. 그래서 아무 증상이 없고 크게 의식하지 않으실 수 있으면 일단 그냥 지켜보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제거해도 또 생길 수 있거든요. 손이 붓는 현상은 크게는 이제 관절하고 힘줄의 문제인데, 대부분의 경우는 손 많이 쓰셔가지고 오시는 현상이고, 힘줄하고 관절에 염증이 생겨서 그렇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그게 쉬면서 보면은 대개는 자연적으로 좋아지는데, 뭐 직업적인 이유가 있거나 집안의 부담 때문에 계속 쓰시게 되면 이제 그게 조금 만성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병이 하여간 처음에 발견했을 때 잘 쉬고 안정하고 하면 대부분 좋아지는데, 그걸 못하니까는 이제 자꾸 만성으로 가시는 거예요. 아주 지속적일 때는 류마티스 검사를 한번 해보셔야 될 수도 있습니다. 손발이 찬 거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말초 혈관의 문제일 수 있는, 말초 혈류, 그러니까 이 혈액 흐름의 문제일 수 있고요. 예전에 그러지 않았다가 그렇게 됐으면 그거는 이제 말초 혈관의 문제이기 때문에 말초 혈류를 개선하는 약을 좀 드셔보실 수도 있고요. 근데 경우에 따라서 그게 자율신경 이상 때문에 생기는 경우도 있어요. 아주 만성적일 때는 이게 혹시 신경 문제 아닌가. 아까 말씀드렸던 손목 터널 증후군에서 그런 현상이 또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그게 그냥 단순히 말초 혈류의 문제면 약을 드시고 환경을 좀 따뜻하게, 말초 혈류를 조금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족욕이나 뭐 핫팩 같은 거 하면서 이렇게 특히 추운 계절에는 좀 지내셔야 됩니다. 수술하는 경우 어떤 경우냐면 통증이 계속 있으시고 많이 변형이 생기거나 뒤틀어져서 미용적으로도 문제가 되는 경우인데, 수술이라는 건 뭐냐면 관절을 그냥 굳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기 싫은 거는 좋아질지 모르지만 관절이 움직이지 않게 되기 때문에 손해를 보시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거 감수해서 수술하는 거지 미용적인 목적으로 수술하는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긴 시간 감사합니다.